반갑습니다. 저는 K쇼시 맹진영 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국제개발협력 NGO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소개드리고 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을지 안내드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개발 NGO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가는 것이 대내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하고 또 기관의 가치를 추구해가는 과정이라는 데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미션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오르는 게 현실이죠. 작년에 국내에 설립된 180여 개 개발 NGO의 국세청 공시자료를 분석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체 NGO의 48%가 총 자산 5억 미만의 소규모 NGO였고요. 고용된 직원 수가 평균 4.8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은 인력이 사업과 운영의 실무를 모두 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수치로 나타났고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요성은 알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책무성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진단서는 개발 NGO의 운영과 사업의 수행에 있어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기본과 원칙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가진단서가 개발된 지 햇수로 9년 되었는데요. 처음 진단서를 개발할 당시에만 해도 국내에 이러한 진단 도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조직 진단 도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단 도구를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KCOC에서는 여러 진단 도구를 직접 사용해보고 또 진단 도구 개발자들과도 만나보았습니다만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무성 자가진단서가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외부 환경, 사업 표준, 관계 법령을 가장 잘 반영하고 포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여러 조직 진단 도구 중에 하나의 도구를 선정하는 것 자체도 많은 시간과 품이 드실 겁니다. 오랜 기간 연구하여 노하우가 축적된 이 도구 활용하셔서 기관에서 활용해 보실 것을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자가진단서 자체에 대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기관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에 앞서 생각해 볼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관 참여 사례와 효과적인 활용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고 꼭 기관에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가진단서는 2014년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2019년 1차 개정, 2022년 2차 개정되어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2007년에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개발 NGO가 중요한 행위자로 인식되고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우리 스스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입증해 가자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었던 국제협력 NGO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해서 2014년에 행동규범을 개정하고 책무성 자가진단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행동규범은 개발 NGO가 준수할 가치와 기준을 규정하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언이 말로만 하는 선언이 아니라 진짜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건강한 발전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해보자는 취지에서 자가진단서가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책무성 자가진단서는 개정을 거듭하며 개발 NGO의 진단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용한 도구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 개정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책무 동향과 정책의 변화, 개발 NGO에게 적용되는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시의성 있는 책무 주제를 포함해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개발 NGO에서 이 진단 도구를 활용해 주셨습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해서 447개 기관이 본 도구를 활용하시고 점검 결과를 KCOC에 공유해 주셨습니다. KCOC로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활용해 보신 기관 수까지 합친다고 하면 적어도 500회 이상 활용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KCOC에서는 제출해 주시는 결과를 분석하여 개발 NGO 전반의 책무 이행 동향을 파악하고 개발 NGO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진단서의 특징은 이렇게 5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소재의 비영리 기관이라면 참여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설립 근거법상 비영리 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공인법인이든 사회복지법인이든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든 간에 이 진단 도구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둘째, 개발 NGO에 특화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진단 도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아도 개발 NGO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 계좌와 해외 계좌의 올바른 사용법이라든지 세이프 가딩의 중요성, 국내 법인과 현지 사업과의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어떤 규모의 기관이든 참여 가능합니다. 기관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문항수의 차이가 있고요. 사업 성격에 따라 문항수 차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기관이라 점수가 낮게 나올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넷째, 감에 의존하는 진단이 아니라 증거에 기반한 응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항에 응답하기 전에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고 문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진단서는 각자 진단하고 결과를 내버리는 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이 함께 모여서 진단에 참여하고 결론을 도출해가는 과정을 중요시하고요. 그 과정에서 진단 문항의 주제가 조직 내 의제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에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책무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회고해보고 건강한 조직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해 주력할 사항이 무엇인지 논의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고요. 문항마다 질문의 의도와 참고 자료를 설명글로 포함하여서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고 추가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가진단서는 총 5개 부문에 대한 진단을 합니다. 조직, 사업, 회계, 정보공개,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으로 나눌 수 있고요. 총 8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의 규모, 성격 등에 따라서 응답할 문항의 개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최소 59개 문항에서 86개 문항에 응답하시게 될 겁니다. 각 진단 부문에는 행동규범의 내용과 세부 원칙이 소개되고 있고요. 그 세부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관한 문항이 담겨 있습니다. 문항이 곧 세부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와 같이 꼭 지켜야 하는 내용도 있고요. 조직과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권고 혹은 지향에 관한 문항도 있습니다. 진단하시면서 합법적인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 걸리는 사항이 있다 하시면 단기간 내에 개선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합의된 원칙과 선언에 대한 이행이라든지 열린 조직 문화의 확산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성찰해 가시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총 86개의 문항의 주제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늘은 진단서 활용법에 관한 소개이기 때문에 각 주제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사업, 회계, 그리고 정보공개, 행동윤리에 대한 세부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진단서 응답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5개 부문 중에서 조직 부문 자가진단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해당 부문의 최상단에 행동규범 원칙이 나와 있고요. 세부 원칙에 관한 문항을 질의하기 전에 세부 원칙의 내용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진단서를 모두 진단을 마치고 나시면 행동규범에서 선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 원칙의 문항을 질의하기 전에는 응답하기 전에 사전 점검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응답하기 전에 파트의 내용을 검토하고 확인을 하셔야 우리 기관에 해당하는 문항도 파악할 수 있고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한 응답이 가능하실 겁니다. 각 문항 위에는 문항 주제가 나와 있고요. 주제 아래 관련 문항이 있습니다. 기본 문항 응답 방식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요로 답변하는 문항이 있고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아니요 문항의 경우에는 예가 의미하는 바, 아니요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답변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하단에 노란 박스에 세부 질의 문항이 있습니다. 노란 박스에 세부 질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해 보시고 체크 개수에 따라서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아래 나와 있는 회색 박스는 문항에 대한 추가 설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의 의도를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심화 학습하실 수 있도록 참고 자료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방식입니다. 세부 원칙과 응답하기 전 확인 사항을 설명하고 있고요. 각 문항과 문항에 관한 설명, 세부 점검 항목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집단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항 중에는 이렇게 몇 번 다시 A로 표기된 문항이 있습니다. 이런 문항은 추가 문항에 해당하는데요. 이전 질문에서 심화적으로 묻고자 하는 내용 혹은 근거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문항을 묻고 있습니다. 점수 계산 시 이 다시 A 문항은 배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기권에 해당하는 문항이라면 필수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3-6-A를 설명드리자면 3-6에서 질의한 내용인 취업규칙의 유무에 심화된 문항입니다. 지침이 있는 것이 더해져서 해당 지침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앞서 응답 방식 중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노란 박스에 나와 있는 세부 문항의 체크 개수에 따라 응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응답지를 작성하실 때에는 응답 근거가 되는 준수 개수를 기록하셔야 점수가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조직 부문의 자가 진단서를 아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업, 회계, 정보 공개, 임직원 행동윤리 부문의 자가 진단 응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기관에서 참여하시는 방법 소개드리겠습니다.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진단 참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가 진단을 실시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를 종합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단계는 결과를 공유하고 공개하는 단계입니다. 1단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단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자가 진단에 참여할 참여자와 참여 방법을 선정하는 단계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가 진단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단계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고 나시면 우리 기관에 맞는 방법이 무엇일지 정리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소규모 조직이라서 부서 구분이 없는 경우라든지 부서 구분은 있지만 다수가 함께 한 번에 진단을 희망하는 경우에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조직 논의가 평소 활발한 기관에도 잘 맞는 형태일 것 같고요. 실무 책임자와 실무자 중에 참여자를 결정하시고 함께 모여서 진단을 하십니다. 이때 경력 1년 미만의 실무자도 참여는 가능한데요. 모든 참여자가 경력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정확하지 않은 진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해 주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경력 1년 미만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경우 아는 범위가 좁아서 응답을 할 수 있는 문항이 많지는 않겠지만 함께 진단에 참여하심으로써 조직을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고 긍정적인 기능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추천드리는 방식은 대규모 조직이거나 부서 구분이 있어서 직원 다수가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진단을 두 차례에 나누어서 진행하는 경우인데요. 1차 그룹과 2차 그룹의 참여자를 결정하고 진단 부문을 정해야 합니다. 1차 그룹은 부서 단위로 실시하실 수도 있고 부서가 혼재된 형태의 임의 형태로 나누어서 실시하셔도 됩니다. 5개 진단 부문 중에 필수 참여가 권장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조직과 회계 부문에서는 경영부서에서 꼭 참여해 주셔야 하고요. 사업 부문은 국제사업 담당 부서가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어떤 방법으로 조직에서 진단을 할지 결정했다고 한다면 기획하신 대로 자가 진단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문항의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 기관의 각 책무 주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함께 논의하시고 현황을 점검하시고 개선점, 발전 방향은 무엇일지 도출해 봅니다. 조직 진단을 두 차례로 나뉘어서 점검하기로 한 경우에는 1차 점검 사항을 바탕으로 2차 참여자가 다시 모여서 1차 점검 내용을 기반으로 논의를 하면 됩니다. 정보공개, 행동윤리 부문은 모든 부서가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권장을 드리는 이유는 각 부문의 구체적인 사항을 타 부서에서 알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복 검토한 진단 부문의 경우에는 응답 결과가 동일했는지 다르게 평가되는 문항이 있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응답했는지 근거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셔서 최종 응답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복되지 않은 진단 부문이 있었을 때에는 1차 점검의 내용을 2차 참여자에게 공유해 주시고 상호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결과를 종합하는 단계입니다. 응답지를 작성하고 응답지 작성 시에 응답의 근거 개수도 필수로 입력하셔야 결과 점수가 자동 입력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수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초판과 개정 1판에서는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90점 이상인 경우에는 우수 단계, 80점 이상인 경우 양호 단계, 70점 경우에는 보통 단계, 70점 미만인 경우 미흡 단계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어서 결과 해석을 해드렸었는데요. 이번 개정판에서는 의도적으로 점수가 의미하는 바에 관한 해석을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결과를 해석을 하고 나면 기관에서 우리 잘하고 있구나 혹은 좀 부족하네 라는 결론을 내리시고 진단을 종료해버리기 쉬운데요. 저는 이 이유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를 종합하고 그간 응답한 내용을 우선 정리하시면서 우리 기관의 성격을 살펴보고 이해관계자도 정리해보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도 정리를 해봐 주시고요. 성실하게 참여를 하셨다면 앞서 다 작성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정리한 내용과 응답지 결과를 보면서 가장 잘 이행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논의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고요. 60여 개의 문항을 응답해 가면서 가장 열띤 토의를 했던 주제라든지 혹은 당장 시급하게 변화가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변화를 다짐하는 내용 하나를 선정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진단 결과를 공유하고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단 참여 사항을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기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 내용을 잘 활용하셔서 소개하시면 대중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KCOC에도 결과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KCOC는 그동안 제출 주신 결과를 바탕으로 책무성 이행 동향을 분석하여 발표해 왔고요. 참여 단체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분석 결과를 활용해서 개발 NGO에 요구되는 주제를 선정하여 여러 교육과 포럼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책무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기도 했고 달지 않기도 했습니다만 개발 NGO 전반에 있어서 인지 제고가 필요하다든지 해당 주제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반영한 교육을 프로그래머하고 기관에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또한 성실히 참여한 기관을 홍보해 왔고요.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도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가진단의 4가지 단계를 다른 단체에서는 어떻게 소화하고 계실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 KCOC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개정판이 발간되기 전에 KCOC에서 내부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1단계에서 추천드린 방식 2가지 추천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진행했었는데요. 직원 총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17명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는 우선 참여 희망자를 모집을 했고요. 모든 직급과 직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이미 자가진단을 매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터인지라 직원들이 관심이 좀 많았고요. 참여를 주저하지 않아서 쉽게 희망자는 모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가자가 전 부서에 걸쳐 고루 있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점검할 부문을 안내를 드렸고요.
부서별로 참가자가 모여서 논의를 하고 이후 1차 점검에 참여했던 전원이 2차 회의에 모두 모였습니다. 부서별로 점검한 결과를 공유를 했고요.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문항 중심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2차 회의 때는 2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2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띤 토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직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우선 재밌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조직의 이야기를 안전한 주제와 안전한 공간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인지라 몰입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주셨고요. 또 입사한 지 1년 안 된 직원의 경우에도 조직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또 책무성 이런 말만 들었지 그게 무엇인지 실체를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가진단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게 돼서 좋았다는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해 점검과 전략 기획을 위한 정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가진단을 실시한 이후 결과를 종합하고 기록하면서 저희는 올해 한 가지를 추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어서 함께 모이지 못하기도 했었고 그간 각자의 업무에만 매몰돼서 전체 비전과 미션 그리고 전략이 각자의 업무에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기반해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부터 이에 관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4단계로 저희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KCOC의 책무성 자가진단 결과를 소개하고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책무성 자가진단서의 내용과 기관 참여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은 기관에서 아직 이 도구를 활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참여해 보고 싶으신 경우일 수도 있겠고 또는 그동안 이 도구를 활용해 보기는 했는데 더 잘해 보고 싶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관에서 크게 관심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기관에서 이거 꼭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 가지고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진단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차원에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조직 이야기 함께 해보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는 왜 이 진단에 참여해야 하는지, 우리 기관에서 이 진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기관 선후배 동료들에게 설득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왜 자가진단에 참여해야 할까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자가진단서의 활용 목적이자 자가진단을 해야 되는 이유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개발 NGO로서 꼭 지켜야 할 책무와 기준, 표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아주 많은 관계 법령과 사업 표준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혹여라도 놓치는 사항은 없을지 변경되는 세법, 규정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복잡한 법조문의 내용도 문항에 녹여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문항을 통해서 해당 법령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보다는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악된 내용들은 꼭 기관의 위험 요소를 파악해서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지난해 발간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 회계 책무성, 투명성 증진을 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실무자분들이 조직의 재정적인 어려움에 더해서 관계 부처, 과세 당국에서도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처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고의적으로 불법을 자행했다고 하면 그에 응당하는 책임을 감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문제는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변경된 법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NGO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법령이 정말 많고 용어도 혼재되어 사용되고 복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익법인이라는 용어만 해도요, 설립 근거법에 따라서 공익법인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만 지정기부금 단체라고 해서 이 지정기부금 단체를 공익법인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라는 말 하나만으로도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같은 용어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전문가나 관계 부처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별 단체의 실무자가 모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민단체 규제 중심의 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놓치고 있다가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자가진단서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잘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꾸준히 참여하시면 기관의 강점과 보완점을 파악해 가실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책무성 자가진단서 한 번 사용하신다고 기관에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사용해 가신다면 기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불꽃 같은 역할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난 4월에 책무성 자가진단도구 개정판 설명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사단법인 위드의 우지성 본부장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를 해드려보겠습니다. 이 기관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책무성 자가진단에 참여해 주셨고요. 자가진단 이후의 결과를 KCOC에 제출해 주신 기관입니다. 이 기관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에는 핵심 리더십의 의지로 해보자 하는 말씀을 주셔서 4인이 참여하셨다고 하시고요. 당시에는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여러 개발 협력 사업 파트너와 소통하시는 그 중에 책무성의 중요성을 점차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진단을 하고 해를 넘어가 버리게 되는 때도 있었고 잊으신 적도 있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참여하시면서 사업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진단서 잘 활용하시면 기관이 책무에 대한 홍보 기회로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기관 홈페이지에 책무 증진 노력의 일환으로 소개하실 수도 있겠고요. 매해 기관에서 하시는 내용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기관의 책무 증진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겠고,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형성해 가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자가진단을 직접 하시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진단 도구는 도구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요. 답정너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그동안의 자가진단 결과 분석해 보니까요, 대표자님 혹은 실무 책임자분 한 분 이렇게 자가진단에 참여하신 기관인 경우에 점수가 매우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좀 있었습니다. 직급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우리 다 잘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주시고 직원분들과 함께 토의하시고 의견을 수렴해 가시면서 논의의 도구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진단의 목표가 100점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부서 간의 비교와 경쟁을 위한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점수가 우리 단체의 책무성 수준을 완벽히 설명해 주지도 않고요. 문항 구성의 특성상 부문별로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진단 부문이 있고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를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서로 지지해 주시고 우리 조직을 응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큰 목표 잡지 마시고요. 올해 좀 더 살펴볼 문항 1개 찾기를 목표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진단 하시면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잘 기록해 두시면 누적되는 결과에 의미를 더해 가실 수 있고 기관의 큰 자산으로 축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면서요, 단기적으로 외부에서 관찰자 입장으로 컨설팅 받는 것이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의 특성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부에 말 못할 사정도 있을 수 있고요. 전문가의 시선이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가기로 다짐하고 실천해 갈 때 조직이 더욱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시작을 응원하고요. 그 여정에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